예, 안녕하십니까. 신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한대학교에서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통상경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통상 그리고 경영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상과 경영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죠. 특히 냉전 체제가 끝난 이후에 글로벌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고 이제는 어느 것 하나 국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아마 밑창을 열어보면 바로 메이드 인 어디 이 글로벌화 된 것을 몸에 이미 착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대 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주요하게는 이제는 식민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탈식민지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젠 왕족, 귀족과 같은 계급 사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형태든 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냉전 이후에는 시장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물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민주주의냐, 그리고 시장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시장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 한 가지 방향, 이 방향을 계속 점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10년, 20년 후에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글로벌 사회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져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는 국제사회가 세계화를 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이제 세계화라는 표현 자체도 좀 식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 초에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우리가 그야말로 탈냉전의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이념 대립은 사라졌죠. 물론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 살면서 북한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놓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 체제는 확대되어야지만 효율성이 계속 높아지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시장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을 해줬죠.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 결정이 왜 중요하냐? 가격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 설정되어 있을 때 매매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파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고 사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시장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증대된다면 그것이 바로 국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될수록 더욱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제도의 통합이야말로 시장 확대를 의미하고, 그리고 시장 확대는 곧 자원의 보다 더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그 자원을 공유하는 인류 전체가 더 많은 기회와 효율성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게임의 규칙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결국 하나의 시장으로 묶인 글로벌 사회에서는
무한 경쟁과 함께 무한한 기회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매니지먼트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비즈니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경영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찾으려면 어쩔 때는 비즈니스, 어쩔 때는 매니지먼트 이렇게 쓰임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관리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관리 분야겠죠.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옷장 안에 옷도 잘 걸면 옷 몇 벌이 아니라 한 30-40%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관리겠죠. 이렇게 어떻게 효율적인 구분을 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하느냐,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이것을 최상의 효율성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관리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분업 부분 그리고 이 조직원들에 대한 역할과 보상을 통해서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관리 분야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가격 결정자와 가격 수용자로 나뉘는데 아주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거나 아니면 그 시장을 거의 전 세계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석유, 정유 분야 이런 데는 워낙에 거대한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 결정자로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격 결정자라기보다는 가격 수용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 방향성이겠죠. 이것을 면밀히 관찰한 후 분석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계속 모색해야 됩니다. 이런 분야가 바로 마케팅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 분석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세계화와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지금 제조 분야에서는 한국도 이미 그 산업 단계에서 제조업 분야를 넘어서고 있죠. 사실 한국은 여전히 제조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실제로 반도체는 기계도 사실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써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일본과의 이런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일부 또 수입을 하죠. 그래서 만드는 것을 한국에서 만드는데 정작 일본이나 유럽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만들고 있죠. 그만큼 제조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많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런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조건을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국가 경영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도 경영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또한 개인도 경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처세를 하는 것도 다 경영의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단순한 범위보다도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인 인생과 또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국제 분야에서도 경영의 관점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진로 분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분야로도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에서 통상 분야 그리고 경영 분야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즘 한류 같은 경우에도 한류 경영이라는 표현도 이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 부분도 매니지먼트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는 해외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연예인들 그 어떤 스케줄 관리에서부터 예전에 이제 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던 부분들이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경영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산업과 관련된 경영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넓게 보면 뭐 NGO라든지, 그리고 요즘 이제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약간의 기술적인 요소도 있는데, 한국 경제 규모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기구에 미치는 영향력도 좀 세졌고, 또 유엔 분담금 같은 경우에 뭐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체 유엔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유엔 내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한국인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경영적인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역사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양사, 서양사 이런 역사학 분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이제 학부 진학을 하면서는 사회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법학과로 전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의 어떤 심리 분야, 그리고 그 심리학적인 요소가 실제 어떤 사회 내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 분야,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를 어렵게 이런 학문적인 걸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니라 역사학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분야까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경영, 이 분야가 인간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소비하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사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리고 그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산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한테 10,000원어치의 효용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00원을 주고 사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0,000원을 주고 사는 이 핸드폰 케이스가 12,000원, 15,000원, 많게는 이제 20,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0원을 내고 핸드폰 케이스를 사서 지금 쓰고 계시겠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마다 왜 생기는지,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나한테는 15,0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반면
이 10,000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나한테는 뭐 7,000원, 5,000원짜리의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의 인식 그리고 사람의 성향, 그래서 굉장히 좀 심리학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되는 것이 이 경영학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말이 끝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이 분야에서 뭐 오랜 시간 있었던 저조차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도 좋고 창업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는 취업이라는 개념, 직장이라는 개념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죠. 하지만 앞으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취업을 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바뀔 겁니다. 4차 산업이 이미 그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개방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